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엮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는 보통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인연을 홀대하거나 쓸모가 없어졌다고 버리면 언젠가는 화를 입는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경험한 일이 바로 저 글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잘 되고 나자 뒤통수 치려 했던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이 그 후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주부였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그쪽으로 진로를 일찌감치 정했어요. 악기 전공으로 가르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긴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또 재능도 있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술중학교를 들어갔고 레슨을 받거나 학원을 가는 등 제가 운전을 해줘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직장은 못 구했고 대신 아이 라이딩하는 틈틈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 부업 같은 거에서 아이 학원비나 제 기름값 정도 벌고 그랬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오래 다녀서 연봉도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빠듯해도 외벌이로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따로 직장은 구하지 말고 아이한테만 신경을 쓰라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쯤이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그전에도 한 번씩 장사를 하고 싶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는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금방 마음을 접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회사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또 그 김에 퇴직금 받아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당신은 평생 직장만 다녀봤지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직장보다는 사업가 체질이라면서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탕탕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라도 해보고 싶은 걸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한테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저도 따로 직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덜컥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반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지가 대단했고 또 자기가 뭘 해서라도 저랑 저희 딸 승주는 안 굶길 거니까 자기를 믿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 하고 남편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남편은 한 음식점을 인수를 받았고 요리 방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평소에 봐둔 곳이었고 그 식당 사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접게 되자 남편이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게가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퇴직금 탈탈 털어 음식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장사라는 게 손맛이 뛰어나게 좋던지, 양이 엄청 푸짐하게 좋던지, 위치가 너무 좋던지, 하여튼 뭔가 특징이 있어야 잘 되잖아요. 남편이 원래 음식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해본 요리라곤 라면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음식 장사를 하니 아무리 다 배웠다 한들 예전 맛집의 맛이 재현이 되겠나요?
비슷하기는 할지언정 많이 달랐죠. 거기가 원래는 꽤 잘 되는 곳인데 남편이 인수를 받고 나서는 손님이 갈수록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투입되어서 일을 도왔어요. 음식 맛도 좀 보완해 보려고 하고 서빙 일도 돕고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요. 그맘때 저도 아이한테는 신경 못 쓰고 남편 가게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매출도 안 좋아지고 적자만 겨우겨우 면하는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호기롭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기에 나중에는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좀 도와보려고 나름 가게 블로그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아니다 보니 장사는 계속 지지부진했죠. 매출이 갈수록 떨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투자했던 돈은 고스란히 날린 채로요. 그때 저도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고 그냥 회사 잘 다니지 왜 굳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겉으로는 오히려 더 씩씩하고 밝게 굴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을 때만 가족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 붙돋아주고 힘이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선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셔서 혼자서 사시는데요. 거리도 있고 평소에 바쁘다 보니 자주는 못 찾아뵈거든요. 그맘때 엄마 생신도 있고 너무 못 간 것 같아서 가족들 다 같이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그날 엄마가 저희 식구들 온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닭도리탕도 해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사실 예전에 동네에서 닭도리탕 장사를 하셨거든요. 가게 크기는 작았지만 장사는 꽤 잘된 편이어서 동네 안에서는 나름 오래된 맛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아프시고 돌아가시면서 접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신 거고요. 저는 엄마의 닭도리탕이 너무 맛있다 보니 다른 웬만한 곳에서는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흉내내도 그 맛이 잘은 안 났습니다. 하여튼 저 온다고 엄마가 실력을 발휘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엄마의 닭도리탕을 개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참 먹다 말고 바로 이거라고 외치더라고요. 뭐가 바로 이거야? 그래,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장모님 닭도리탕 최고잖아. 나도 이거 엄청 좋아했는데 까먹고 있었네. 근데? 나 식당 메뉴를 좀 바꿔야겠어. 지금 파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장모님한테 비법 배워서 이걸 팔아야겠어. 남편은 저희 엄마의 닭도리탕 비법을 배워서 그걸 팔아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과거에 이걸로 장사를 했었고 꽤 잘 되기도 했었다 보니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가게 문 닫는 건 시군죽 먹기인데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가게 임시 휴업을 걸고 엄마에게 내려가서 닭도리탕 비법과 밑반찬 방법도 배웠습니다. 사실 엄마 장사하실 때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종종 있긴 했는데 엄마는 굳이 뭘 하면서 안 가르쳐 주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알려달라고 하니 엄마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딸 내외가 아등바등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하시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네 집에서 지내면서 닭도리탕 비법을 배웠고 나중에 저도 먹어보니 저희 엄마가 하는 맛과 거의 비슷하게 내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메뉴를 바꾸고 재오픈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장사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았고 그 전 메뉴 먹으러 왔다가 메뉴가 달라진 거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더 장사가 안 됐죠. 하지만 그 후로 1명, 2명 먹어보고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번 먹어본 분들이 또 생각이 난다며 2번, 3번 찾아오고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남편 가게에서는 그전까지 딱히 단골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골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남편의 장사는 점차 잘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같은 때에는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제법 생길 정도였죠. 저희 집은 재오픈을 하고 몇 달 만에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된 겁니다. 그맘때 저도 남편의 가게에 틈틈이 가서 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아예 같이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정신이 없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고 자기는 사업가 체질이라고 안 했느냐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좀 서운했던 건 사실 가게가 그렇게 잘 된 데에는 저희 엄마의 공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장난을 치면 아, 그럼 장모님 감사하지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맙니다. 저도 같은 얘기 자꾸 하긴 좀 치사해 보여서 말았지만요. 가끔씩은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돼서 잘 된 줄 아나 싶을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사실 부부끼리도 느끼는 사소한 서운함 정도였고 어쨌든 남편의 성공은 제 성공이기도 했기에 진심으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가게가 망하기 직전일 때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앞길이 막막하기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성공이 너무 감사하게만 느껴진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4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꾸준하게 잘 되었고 저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딸 입시 준비를 해야 했기에 저도 한창 바쁘기도 했고 또 이미 가게에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았기에 저까지 자주 출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거나 할 때만 가끔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맘때 홀서빙 직원을 하나 더 구했는데요. 그 직원의 이름은 조수희였습니다. 수희 씨는 저랑 나이가 비슷했고 고등학생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컴퓨터 수리기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일할 땐 수희 씨 남편이 퇴근한 수희 씨를 종종 데리러도 왔었습니다. 부부금슬도 좋아 보였고 수희 씨나 수희 씨 남편 둘 다 성격이 싹싹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게 입장에서는 싹싹하고 애살있게 열심히 해주는 직원이 있는 게 참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수희 씨를 참 좋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이랑 같이 밥을 먹기 위해 남편네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수희 씨한테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남편분이 퇴근하면 데리러 오시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희 씨 표정이 좀 어색해지면서 안 와요. 저 이혼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죠. 제가 가게에 자주 안 오긴 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수희 씨가 남편과 사이가 몹시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 좀 놀랐죠. 하지만 남의 가정일이다 보니 제가 실례를 했나 보다 싶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나는 몰라서. 괜찮아요.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도대체 언제 이혼을 했다는 거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 오늘 모르고 실수했네. 뭘? 수희 씨 이혼했다며? 아니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남편이 데리러 왔던 건 기억나는데 언제 이혼했대? 그 말에 남편도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직원인데 몰라?
그런 얘기 안 해? 몰라. 바빠 죽겠구만.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겠어? 남 일에 관심은. 하면서 괜히 발끈하더라고요. 내내 붙어있는 직원이고 쉬는 시간 같은 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괜히 발끈하네 생각해서 저도 그냥 말았죠. 그런데 얼마 뒤 가게에 저랑 친한 주방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 있잖아. 요새 낌새 이상한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사모님하고도 친하잖아. 그런데 사람 된 도리로서 모른 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뭔데 그러세요? 사장님하고 수희 씨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네?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하름하름 소문이 퍼졌어. 두 사람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고. 에이, 무슨 소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직접 봤대요? 실은 직접 본 사람이 있어. 뭘 직접 봐요? 사장님하고 수희 씨가 같이 술 먹는 거 동네에서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둘이서 은근히 서로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 게다가 수희 씨 이혼했다고 했잖아. 얘기를 도통 안 하니까 몰랐다가 나도 뒤늦게 알았는데 그 이혼이 사장님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전혀 믿기지가 않아서 초반에는 화가 난다기보다 그저 황당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따로 술 마시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야 말 못하지. 얘기해 주셔야죠. 직원이라고 해봤자 언니랑 수희 씨 빼면 4명밖에 더 돼요? 저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괜히 나한테 들었다곤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혁수 씨가 봤대. 혁수 씨랑 수희 씨랑 같은 동네 사는데 동네에 있는 호프집 갔다가 둘이 그러고 있는 걸 봤대. 그런데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래. 서로 손도 만지고. 손을 만져요?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는데. 라는데 너무 벙찌더라고요. 황당하고 현실감도 안 느껴졌습니다. 가게랑 집 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그것도 수희 씨랑?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이나 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 가게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 시동은 끈 채 차를 대놓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게 마감을 했고 잠시 후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인사만 하고 바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수희 씨도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희 씨는 가게 뒤편에 대놓은 차에 올라탔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더 가게에 있다가 문을 닫고 차에 올라타고요. 딱히 둘이서 같이 어딜 가는 것 같지는 않았고 남편의 차도 좀 있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것 같았죠. 저는 긴가민가한 생각으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확 틀더라고요. 뒤에서 뒤따라오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도 남편이 들어간 방향으로 따라갔는데 남편의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던 찰나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온 겁니다. 단체 손님들이 빨리 안 가서 조금 늦게 퇴근할 예정. 이렇게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좀 전에 가게 마감하고 퇴근했고 그걸 제가 지켜보는데 남편은 뻔뻔하게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이렇게 보내놓고 지금 조수희를 만나러 간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그 주변을 둘러봤어요. 남편의 차가 보일까 싶어서요.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깐 정차를 하고 직원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과 수희 씨의 관계를 알려준 그 언니에게요. 그리고 조수희 집 어디인 줄 혹시 아느냐 물었어요. 그 언니가 정확한 주소까진 모르는데 전에 얘기할 때 그 동네의 동사무소 바로 근처에 산다더라고 들었답니다. 주변을 찾아보니 동사무소가 보였고 그 근처에 차를 대고 걸어다니면서 남편의 차를 찾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남편의 차를 찾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으면서도 반드시 차를 찾아낼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냐고요? 네, 찾았습니다. 조수희가 했던 말처럼 정말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 쪽에 남편의 차가 대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터질 듯한 심장으로 남편의 차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또 걸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요. 걸고 또 걸고 한 5통 정도 하니까 그제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지금 어디야? 어? 남편은 좀 당황한 듯 떠듬거리며 말하더군요. 어디게? 가게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어? 당신 차 앞에 있어. 장미빌라 앞에. 클락션 눌러줄까? 그래야 나올래? 뭐라고? 여기 조수희 집 앞이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당장 올라가서 너랑 조수희랑 머리채 잡고 끌고 오기 전에 내려와.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에게도 늘 조근조근 좋게 말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배는 게 없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잠시 후 C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죠. 왜 혼자 나와? 조수희는? 저기 여보, 일단 나랑 얘기하자. 조수희 집 어디야? 인연 어딨어? 아 여보, 나랑 얘기를 좀. 조수희 어딨냐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남편은 저를 끌고 차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차에 타자마자 남편 귀싸대기를 때리고는 울부짖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가는 내내 울고 소리 지르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주차장으로 왔고 남편과 저 둘 다 30분가량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 없어? 미안하다. 조수희랑 바람핀 거 맞지? 미안하게 됐다. 네가 인간이야? 우리 엄마 요리 비법 가져다가 식당 잘 되니까 바로 딴짓이야? 제 울분에 찬 외침에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고 저는 그럼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하는데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진짜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건가 싶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다 얘기하라고. 그래, 얘기할게. 조수희랑은 한 3개월 정도 됐어. 그때 조수희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고
위로해주다가 그만. 애초에 이혼이 당신 때문 아니고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니야. 나랑은 별개 문제로 헤어진 거고, 어쨌든 그때 많이 힘들어해서 위로해주다가. 그러다가 정분이 났다고? 조수희는 왜 이혼한 거래? 남편 문제였대. 왜? 그쪽 남편도 바람 폈대? 아니, 돈 문제도 있고. 와, 진짜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다. 나는 조수희 씨 열심히 살고 싹싹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랑 뒤에서 이러고 다녔다고. 둘 다 미친 거지. 특히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당신 가게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야? 우리 엄마 비법 다 가져다가 잘 되니까 이제 딴지. 사람이 할 짓이야?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조수희 내보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그런다고 없던 일 되는 거 아니야. 승주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너 딸 생각하는 인간 맞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인데 어쨌든 승주 곧 대학도 가야 되고 한 번만 봐줘. 바로 끝내고 다시는 안 만날게. 딸아이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저 역시도 이혼까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이 너무 괴롭지만 딸도 걱정되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봐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 나한테 미안하고 조수희랑 끝낼 생각이면 집 명의 나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조금 놀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코웃음 쳤죠. 딸 생각해서 이혼보리 어쩌고 좋아하네. 적당히 속이고 뒤에선 또 조수희 만나게. 사람을 물러봐? 됐어. 그냥 이혼해. 나 그냥 너랑 이혼하고 이 집 내 지분만큼 가질 거야. 그리고 네 가게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제가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았어. 명의 바꿔줄게. 네 거 해. 그냥 네가 다 가져. 라더군요. 집 명의까지 저한테 넘기고 제 거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용서는 딱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바로 조수희를 내보냈고 저는 조수희에게 문자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테니 꺼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 명의를 저한테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게 한다 한들 제 속이 풀리는 건 아니었고 상처와 배신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은 내가 넘어가 준다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넘어간 거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2달 뒤 저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다시 포착했거든요. 남편이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어서 이걸 도대체 어디 쓰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수희에게 준 생활비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또 뒷목을 잡았죠. 네, 남편은 조수희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품 물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이번에는 변명조차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는 속이고 살기 힘드네. 우리 이혼하자.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네. 이혼하자고? 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 한 번 봐줬더니 보란듯이 또 뒤통수 치고 그년이 그리 좋디? 뭐가 그리 좋디? 뭐가 그리 좋아서 와이프고 자식이고 다 내다버리고 그년한테 가고 싶다는 거야? 수희한테는 내가 필요하고 나도 수희가 필요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딸 팔아가며 용서를 빌던 인간이 이제 와서 집 하나 던져주고 이혼해달라니요.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 알겠다.
나도 당신이 대단히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혼하고 그년이랑 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게. 어디 한번 살아봐. 바람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 핀 놈은 없다더라. 내가 둘이 어쩌고 사는지 어디 한번 잘 지켜볼게. 그렇게 저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집 명의를 넘겼는데 이제 와서 아까운지 아니면 조수희가 뒤에서 수작질을 하는 건지 다시 집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걸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도 안 되고 내가 도리어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옥신각신 끝에 결국 집은 남편의 지분 없이 온전히 제가 갖기로 했고 대신 위자료 소송 없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5억 상당의 집을 갖기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손해는 없었죠. 남편도 집은 저한테 넘겼지만 어쨌든 장사 잘 되는 가게도 있고 그토록 원하는 조수희랑 새살림도 차릴 수 있다 보니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딸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돼서 아빠를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도 조수희한테 푹 빠져서 딸애한테 연락도 제대로 안 했고요. 여자에 미치니 자식도 안 보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갈라선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가게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통유리창에 누군가 밤사이 붉은색 락커로 불륜 남녀, 더러운 인간들 같은 험한 글씨를 휘갈겨 놓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에게서 길길이 날뛰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한 짓이지? 집까지 줬는데 뒤에서 이런 치졸한 짓이나 해?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놀고 있네. 나는 니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아. 어따 대고 난리야. 가게에 CCTV도 없어? 그 CCTV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쩌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어따가 전화해서 난리야. 뭐 듣자니 불륜 어쩌고 적어놓은 모양인데 그럼 착하게 살지 그랬어. 당신 진짜 아니야? 나는 그렇게 가게에다 안 적지. 내가 했다면 네 면상에다가 적었을 거다. 다시는 이딴 전화하지 마.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싶었죠. 남편이 그 낙서를 지웠는데 얼마 뒤에 또 붉은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덕분에 동네에는 전 남편과 조수희의 불륜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시선 때문에 가게는 장사에도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낙서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미칠 지경이 된 전 남편은 결국 범인을 잡기 위해 남편은 가게 CCTV도 고쳐서 새로 달았는데 한동안은 또 괜찮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 주위를 살피며 붉은 락커를 꺼내 유리창에 글씨를 쓰는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조수희의 고등학생 아들이었던 겁니다. 조수희의 아들은 조수희가 이혼 후 친아빠랑 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말수 적고 조용조용한 학생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엄마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지고 또 아빠와 자신을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엄마에 대한 원망, 제 전남편에 대한 분노로 그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전남편은 저에게 조수희가 먼저 이혼을 했고 그걸 위로해주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두 인간이 진작에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고 그걸로 조수희도 이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 더러운 인간들의 짓 때문에 그 아들도 상처를 받아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범인을 확인한 전 남편은 그 길로 조수희에게 달려가 난리를 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조수희는 당연히 아들이니 신고는 안 된다고 했겠죠. 그 일로 둘 사이도 상당히 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조수희가 필사적으로 말림해도 조수희 아들을 재물 손괴 혐의로 신고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지만 자기 아들을 경찰에 넘겨버리니 조수희 역시 전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처절하게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불륜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에는 이미 전 남편과 조수희의 불륜 사실, 그리고 조수희 아들의 낙서 사건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전 남편의 가게는 더 이상 예전의 맛집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가게 리뷰에는 불륜 남녀가 운영하는 더러운 곳, 음식에서 불륜 맛이 난다, 가정 파괴범 가게는 망해야 한다 등 온갖 악성 댓글과 조롱 섞인 별점 테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당연히 뚝 끊겼다고 하더군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한 전 남편은 쓸쓸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한때 사업가 체질이라며 큰소리치던 그의 짧은 성공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성공조차도 저희 엄마의 비법을 가져다가 이뤄낸 것이지만요.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버텨준 가족들은 나몰라라 하고 배신하고 딴짓하던 남편의 말로가 참 비참해졌더군요. 반면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제가 전 남편에게 받았던 그 집의 가격이 그 사이 호재로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적당한 시기에 집을 팔아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었고 그 돈으로 제 딸 승주가 입학하게 된 대학교 근처에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진 전 남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와주고 심지어 우리 엄마의 소중한 가게 비법까지 아낌없이 내주었건만 성공하자마자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했던 그 남자. 눈앞의 욕망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걷어찬 그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과 함께 인과응보라는 말은 역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주얼리들이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기념해 주길 바라며 오늘도 작은 공방을 지키고 있는 30대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영원을 약속하는 반지를 끼게 될 날만을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산산조각났고 저는 그 대가로 처절한 복수를 선물해야만 했죠. 1년 하고도 조금 더 전, 저는 지인의 소개로 조민성을 만났습니다. 이름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던 그는 해외 유학 생활 덕분인지 몸에 밴 듯한 세련된 매너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차분함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젠틀함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특히 저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이유로 지켜온 중요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전 순결이었죠. 이 문제로 과거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기에 민성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성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내 신념이라면 내가 당연히 존중해야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어. 결혼 전까지는 서로 아껴주고 더 깊은 관계는 결혼 후에 만들어가자.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큰 다툼 없이 1년 넘게 예쁜 사랑을 키웠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한창일 무렵 민성 씨는 자신의 회사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 커플에게 저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석훈이고 저도 민성 씨에게 종종 이름을 들었던 친구였죠. 석훈 씨는 남친이 다니는 회사의 사주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사주의 아들임에도 잘난 척하거나 하는 게 없고 오히려 소탈하고 수더분해서 사람이 참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친은 저에게 석훈 씨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친구다 라는 얘기도 종종 했었죠. 그리고 석훈 씨의 여자친구인 미애 씨도 제 남친이 소개해준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제 남친과 미애 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애 씨도 석훈 씨네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4명이서 보자고 했고 저도 말로만 듣던 석훈 씨와 미애 씨를 보게 되는 거다 보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인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그렇게 남친의 친한 친구인 석훈 씨,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이자 남친 학교 후배라는 미애 씨,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석훈 씨는 듣던 대로 유쾌하고 호탕한 성격이었고 남친과는 회사 동료지만 마치 오래된 중마고우처럼 친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애 씨였습니다. 미애 씨는 겉보기에는 날씬하고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말투도 조근조근하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성격도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취한 건지 뭔지 저를 훑어보며 은근하게 평가하고 기분 나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민상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언니 사진도 많이 봤고. 아, 그래요? 네. 오빠가 여자친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 저는 자랑할 게 없는데 뭘 자랑했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살살 웃으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운영하는 주얼리 공방 얘기가 나왔고 홈페이지 및 SNS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제품도 만드시고 따로 홍보도 직접 하시고 그러세요? 대단하시다. 따로 사람은 안 쓰시고? 사람까지 쓰기에는 인건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 해야죠 뭐. 근데 감각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제 제품 사진을 미애 씨도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 근데 사진 잘 찍으신다. 이거 다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사진을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냥 유튜브 보고 이래저래 독학하듯이 해보고 있어요. 사진 기술 좋으시네요. 어쩐지. 민성 오빠랑 찍은 사진에서도 언니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실물 보니까, 언니가 사진 진짜 잘 찍으시는 거 맞네요. 어쩜 그렇게 사진에는 날씬하게 나오세요?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뭐야 싶더라고요. 살살 웃으면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저를 까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포토샵 이런 것도 잘하시나 보다. 뭐, 기본적인 것 정도만. 저도 좀 알려주세요. 다리 좀 늘리고 턱도 좀 깎고 그러고 싶은데. 저 딱히 그런 건 안 해요. 어머 언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발끈하세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예민하신가 보다. 하면서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나 싶고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 남친과 석훈 씨는 미애 씨 보고 왜 이렇게 장난치느냐 짓궂다고 웃고 있고요. 언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푸근하고 편안한 스타일이 좋거든.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번호도 주고받고요. 저 민성 오빠랑도 오래됐거든요. 라는데 여기서 제가 발끈하면 저만 속 좁고 이상한 사람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색하게 네, 그래요 하고 번호도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내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미애 씨가 내 생각과는 좀 다르네, 사람이. 뭐가? 좀 여우가 같기도 하고 원래 저래? 에? 미애가 무슨 여우과야. 하면서 막 웃는 겁니다. 왜 웃어? 걔 완전 털털하고 그러지 않아? 그게 털털해 보여? 너랑 친해지려고 장난치는 거야. 걔 원래 좀 그래. 많이 친한가 봐. 대학교 때 선후배 사이였고 동네가 가까워서 이래저래 친했던 거지 뭐. 우리 과 자체가 두루두루 다 같이 친했어. 나는 그냥 걔가 뭐랄까 친동생처럼 느껴지더라고. 무슨 친동생까지. 그 정도로 그냥 친하고 격이 없다 그 말이지. 글쎄, 나는 이상하게 나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애 아니라니까. 그냥 장난이야. 자기도 똑같이 장난치지 그랬어. 걔 그런 거 잘 받아줘. 그리고 만약에 걔가 자기한테 그런다고 느낀다면 아마 그런 걸 거야. 어떤 거? 옳게 생긴 신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무슨 신우야. 미애 씨가 뭐 진짜 당신 친동생도 아닌데. 말하자면 그렇다 그거지. 하여튼 걔 그냥 단순한 애고 한 번씩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악이 없다고 원래 그런 애라고 웃으며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미애 씨 편을 끝까지 드는 남친의 모습이 섭섭했죠.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얘기하면 쪼잔한 사람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또 남친 말대로 원래 그냥 그런 성격인 사람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앞으로 웬만하면 상종하지 말자,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렇게 미애 씨의 말들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나 생각해 봤거든요. 단순히 저를 인신공격하거나 비꼬아서 그런 감정을 가졌던 건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미묘하지만 묘하게 저한테 적대감을 가진 것 같은 태도가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마치 자기 남자친구를 제가 뺏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기도 남자친구가 있고 민성 씨는 제 남자친구잖아요. 그런데 뭔가 저에게 날이 선 듯한 모습이 보였기에 그래서 더욱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분명 어떤 느낌이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면 어떤 촉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도 한 번씩 찜찜한 일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친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주말에 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잡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 거죠. 뭐지 싶었는데 남친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 밤에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면 몇 시간 동안 폰 한 번을 안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SNS에서 우연히 미애 씨 계정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다 같이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보니까 연락처가 자동 동기화가 된 모양인지 미애 씨의 SNS가 뜨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미애 씨 SNS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고 싶었던 핫한 카페를 그날 갔다 왔더라고요. 어머, 여기 갔다 왔구나. 석훈 씨랑 갔다 온 건가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3일 정도 뒤에 남친 차를 탔는데요. 남친은 영수증 같은 걸 차에다가 막 넣어두거든요. 그날도 영수증 2개가 컵홀더에 처박혀 있었는데 저는 차에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며 그 영수증을 꺼내서 버리려고 열었죠. 그런데 문득 영수증을 보니 카페인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그 핫한 카페 말이죠. 여길 갔다고? 언제 갔지? 싶었던 저는 그 영수증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날짜가 3일 전인 겁니다. 3일 전이라면 남친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안 됐던 그날인데 싶었죠. 그 순간 뭔가 등골이 싸하더라고요. 그렇게 슬쩍 메뉴를 봤는데 커피 2잔에 디저트까지 먹었더군요. 그 순간 얼마 전에 미애 씨 SNS에서 봤던 그 사진이 확 떠올랐습니다. 저한테는 회사 일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도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작 미애 씨랑 같이 카페에 간 거예요. 제 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화가 뻗치더군요. 저는 바로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뭐야? 뭐가? 여기 카페 갔다 왔네. 그 영수증이야? 하면서 제 손에서 영수증을 뺏으려길래 제가 다시 확 뺏었습니다. 미애 씨랑 갔다 왔어? 제가 남친을 빤히 보자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날 그날이잖아.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 연락 온 것도 몰랐다고 했던 회사가 아니라 여길 간 거야? 제가 따지듯이 묻자 한 3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을까요? 남친이 갑자기 뭔 소리야. 외근 간 건데. 그래서 바빴던 거고. 외근? 나 이날 외근 다니느라 정신 없었던 거야. 미애 씨랑 같이 갔다고? 같이 외근 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마침 그 카페 근처를 지나가게 된 거야. 미애도 너무 힘들다고 커피 한 잔만 마시자고 그래서 잠깐 짬내서 들어간 거지. 라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페 위치가 주변에 죄다 술집이나 밥집, 카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데 이 근처에 일을 하러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미애 씨 SNS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일하다가 중간에 간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친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카페까지 들를 여유는 있는데 내 연락 온 건 몰랐다고? 그런데 남친이 오히려 한숨을 막 쉬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나 진짜 일했다니까.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미애랑 뭐 놀러 가기라도 했단 말이야? 아니, 상황이 좀... 내가 걔랑 놀러를 왜 가? 자기야, 하루 종일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그런 오해 너무 섭섭하다. 자기는 회사를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 해봐. 어쩔 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을 때도 많아. 그런 걸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미애한테 전화해봐. 확인시켜줘. 라면서 막 확인을 시켜줄까 묻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남친은 더 큰 소리로 직접 물어봐. 어떻게 된 건지. 나 진짜 섭섭하네. 내가 전화할까? 라면서 정말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굳이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렇게 좀 어색해졌는데 남친이 그러더군요. 자기야, 미애는 내 후배기도 하지만 그냥 회사 동료기도 하고 또 석훈이 여자친구기도 해. 무려 내가 소개시켜준. 알지? 그건 아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같으면 기분 좋겠어? 자기랑 결혼하려고 요즘 쎄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오해나 받으면 와, 나 진짜 서운하네.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걸 보니 제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기세에 제가 밀린 거죠. 저는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고 남친은 다시는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은 결국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갔고 정말 제 오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오해가 아니라
남친의 완벽한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로도 저희의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신혼집은 남친이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의 집에는 이미 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가구 몇 가지만 새로 들이기로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원래 사려고 했던 로봇 청소기가 빅세일을 했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남친 집에 들여놓았어요. 일종의 혼수 1호인 셈이었죠. 오빠, 이거 써봐. 훨씬 편할 거야. 남친은 편할 것 같다고 좋아하고는 바로 사용하더라고요. 그 청소기는 남친과 제 핸드폰 앱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원격 조종은 물론 청소 시작, 종료, 오류 알림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사 모드라고 해서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남친 집에 로봇 청소기를 넣어두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작은 기계가 제 앞날을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원래 남친과 만나 침대 및 소파 가구점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 급한 문제가 터져서 지금 당장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약속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 주말에도 일하는 그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회사 일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방에 나와 밀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의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알람이었죠. 어차피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도 청소하려고 켰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또 다른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프라인이 되었다고 작동 오류가 뜬 거예요. 인터넷 와이파이 문제인지 기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저런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주행 바퀴에 이물질이 끼었거나 이동 경로에 문제가 생겼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번에는 실수로 베란다 문을 열고 작동했더니 베란다까지 청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물이 있다 보니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앱을 열었습니다. 청소기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 확인해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로 집안 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나의 로딩 시간 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카메라는 거실을 지나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있었고 그 앵글 안에는 민성 씨의 침대가 보였는데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에는 남친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했던 남친이요. 그런데 남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친과 미애 씨가 서로 뒤엉켜 있었거든요. 그걸 본 저는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죠. 저는 다시 폰을 들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회사 일 때문에 약속을 취소한다던 남친이, 내 신념을 존중한다며 손끝 하나 조심하던 내 남친이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라던 석훈 씨의 여자친구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신혼집에서? 더러운 인간들. 이가 갈리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스치더군요. 증거, 이걸 남겨야 해.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청소를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남친과 강미애의 낯뜨거운 장면을 틈틈이 찍었고
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일을 마친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기댄 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로봇 청소기의 고성능 마이크는 그들의 역겨운 속삭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빠, 결혼 얼마나 남았지? 한 달 정도? 빠듯하네. 너도 슬슬 석훈이랑 결혼 준비해야지. 글쎄, 봐서 귀찮기도 하고. 왜? 왜? 석훈이 돈 많잖아. 돈 많은 건 좋은데 같이 있으면 솔직히 좀 노잼이야. 하품 나온다고. 오빠처럼 이렇게 스릴 있고 재밌진 않네. 그래도 석훈이가 알토라니야. 우리 회사 오너 외아들이잖아. 너 완전 로또 잡은 거야. 오빠도 그래서 석훈 오빠 옆에 딱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라인 타려고? 당연하지. 회사 사장님 될 사람인데 눈도장 확실히 찍어야 할 거 아니야. 너도 내 덕에 시집 잘 가는 거고. 오빠는 내가 석훈 오빠랑 결혼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에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 가슴이 좀 아리겠지. 그래도 괜찮아. 결혼은 결혼이고 우리는 또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안 그래? 오빠는 그 여자 사랑하긴 해. 솔직히 실제로 보니 뚱뚱하고 별로던데. 오빠 그런 스타일 좋아해? 사랑이라기보다 뭐 착하잖아. 와이프감으로 나쁘지 않아. 속썩일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럼 난 와이프감으로 별로라 이 말이야? 에이, 그게 아니고 너처럼 이렇게 화끈하고 매력진 여자를 어떻게 와이프 자리에만 묶어두냐? 너무 아깝지. 뭐래 진짜. 결혼해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만나자. 너도 좋잖아. 그러시든가. 근데 우리 이렇게 지낸 지도 벌써 꽤 됐는데. 오빠 그 순진한 여자친구는 진짜 아예 눈치 못 채지? 신기하네.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으니까. 와, 진짜 덩치만큼이나 좀 둔하다. 눈치가 그렇게 없나? 그런 면이 좀 있지. 순진하고 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거기도 하고. 둔해서? 딴짓하기 좋아서? 그나저나 저 청소기 진짜 꼼꼼하게 청소하네. 나도 저거 살까봐. 여자친구가 사준 거지. 혼수 이러래. 웃겨. 오빠 여자친구는 알까 몰라. 본인 신혼집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죽어도 모르지. 걔가 그런 거 확인할 애도 아니고.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와 석훈 씨를 번갈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를 둔하다, 착해서 결혼한다, 딴짓하기 좋다고 말하는 남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저를 완벽하게 속여온 기만이자 배신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이 더럽고 역겨운 두 인간을 어떻게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더군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순히 파혼해주긴 싫더군요. 파혼할 때 하더라도 개망신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은 내색을 않고 그 후에도 평소처럼 민성 씨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우연히 그가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해 그의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추악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 남친에게는 영태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라고 했습니다. 남친과 영태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던 거죠. 영태 씨 역시 제가 몇 번 본 사람이었고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차분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대화는 거침이 없더군요. 야, 너 그러다가 네 여자친구한테 언젠가 들킨다니까. 적당히 좀 해라. 미애 걔랑 붙어 다니는 거 걸리면 어쩌려고. 에이, 안 걸리게 조심하고 있어. 걱정 마.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냥 미애 걔랑 결혼하던가. 강미애랑 그렇게 죽고 못 살가면서 결혼은 왜 다른 여자랑 하냐? 야, 너는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이랑 가끔 나가서 사 먹는 자극적인 외식이랑 같다고 생각하냐? 미친? 그럼 미애가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이고 네 여자친구가 집밥이야? 그렇지. 미애 걔는 솔직히 결혼할 만한 애는 아니잖아. 왜? 뭐가 문제인데? 걔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뭔 줄 알아? 자판기였어, 자판기. 아무나 다 만난다고. 헐, 대박. 진짜? 그래. 그런 애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냐? 내가 걔 과거를 모르면 몰랐지. 그런 애랑은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럼 놀기는 강미애 같은 화끈한 애랑 실컷 놀고 결혼은 세상 순진하고 조신한 네 여자친구랑 한다? 이야, 너 진짜 인생 편하게 산다. 이거 완전 쓰레기네. 원래 똑똑한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임마.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지. 심지어 종교 때문에 아직까지 잠자리도 거부하는데 그거 존중해주는 척하니까 아주 감동해서 나한테 홀딱 넘어왔다니까. 헐, 진짜? 아직도? 와, 독하다 독해. 너도 힘들겠네. 힘들긴 뭐가 힘드냐. 밖에서 실컷 풀고 있는데. 오히려 좋아. 그렇게 순진하니까 내가 뒤에서 뭔 짓을 해도 절대 모를 거 아니야. 결혼하면 아주 고분고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지. 인생 선배 형님 보고 잘 좀 배워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대화를 캡처하고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제 신념을 존중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비웃고 이용했던 그의 역겨움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남친의 저급한 언어와 뒤틀린 가치관, 미애 씨와 놀아나면서도 뒤에서는 경멸을 퍼붓고 그리고 저를 향한 철저한 무시와 기만까지. 그의 젠틀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습니다. 영태라는 친구도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었고요. 제 결혼 상대가 이런 남자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정대로 민성 씨는 4일간의 싱가포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그동안 계약했던 최고급 웨딩홀, 웨딩 스튜디오, 예물샵 등에 모두 연락해 결혼 준비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성 씨 집에 들러 제 짐을 모두 빼냈습니다. 우리의 혼수 1호였던 노보 청소기도 물론 잊지 않았죠. 그가 없는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저는 짧았던 행복과 그보다 길고 지독했던 배신과 기만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성 씨의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먼저 석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가진 증거, 민성 씨와 미애 씨의 적나라한 동영상, 그리고 민성 씨가 영태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전부를 전송했습니다. 아마 석훈 씨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을 오너 아들로만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성 씨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저는 회사 팩스로 민성 씨와 영태 씨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 특히 미애 씨를 자판기라고 경멸하며 저의 혼절 순결까지 비웃던 내용을 그들이 다니는 회사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팀마다 말이죠. 아마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에 그 내용이 공유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민성 씨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완전히 갈라져 있더군요. 야, 이게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석훈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퍼붓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회사 팩스는 또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저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왜? 네가 다 저지른 짓이잖아. 회사 동료들한테 네 저급한 민낯 좀 제대로 보여주려고.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다 오해야. 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인가요? 코웃음이 절로 났죠. 오해? 로봇 청소기 카메라에 찍힌 내 더러운 불륜 현장이 오해라고? 네 입으로 미애는 자판기 같은 애고 나는 둔하고 순진해서 결혼한다는 그 카톡 내용이 오해라고? 내 신념 존중하는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비웃었던 게 오해라고? 웃기지 마. 결혼 당연히 없던 일이야. 네가 내 신념을 존중해준다고? 위선 떨지 마, 이 쓰레기야. 넌 그냥 날 평생 속일 수 있는 만만한 집밥 정도로 생각했겠지. 너는 이제 끝났어. 회사 꼴 좋다. 가서 네가 뿌린 똥이나 실컷 치워봐. 아주 개망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민성 씨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악을 썼지만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네 동영상이랑 카톡 증거 나도 고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잃을 게 많을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강미에게도 조민성과 친구가 나눈 카톡 대화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강미애를 자판기라고 부르며 결혼 상대로는 깜냥도 안 된다고 경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이죠. 강미애 역시 뒤에서 놀아난 남자의 실체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결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조민성은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것 같더군요. 강미애 역시 석훈 씨와 헤어지고 자진 퇴사를 한 것 같았고요. 게다가 자신을 자판기 취급한 조민성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개싸움이 난 채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지인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강미애가 조민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성병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강미애는 조민성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조민성은 오히려 강미애가 평소 행실이 난잡해서 외부에서 옮아온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종류의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만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죠. 이제 그들은 평생 약을 달고 살며 서로를 원망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우스워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몰래 즐기던 더러운 쾌락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끈질기게 그들의 발목을 잡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저를 기만하고 제 신념까지 더럽히고 비웃었던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인과응보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더러운 쓰레기 2개를 한꺼번에 치워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후 저는 다시 제 공방에서 제가 사랑하는 보석들을 매만지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으로 정성껏 깎고 다듬어 세상에 내보내는 보석들처럼 이제 제 인생도 오직 진실되고 아름다운 빛으로만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